2021년 8월 30일 오후 3시 52강인의 마요르카 이적 오피셜이 떴고 쿠보 타케우사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으로 24-25 시즌까지였고 등번호는 19번 유니폼 마킹 역시 발렌시아 시절의 캉인에서 이강인으로 바뀌며 새로운 출발에 변화를 줬습니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4-3-3과 4-2-3-1을 주로 사용하는 감독으로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활용에 강점이 있는 지도자였고 마요르카 구단 공식 발표에서도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중앙을 강화할 선수라고 표현하며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처진 2선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것이라 했죠. 다만 당시 팀의 공미 주전은 지난 시즌 승격의 주역이자 팀 에이스였던 다니 로드리게스였고 노장인 그의 체력 문제를 고려해 이강인을 장기적인 플랜 속 백업 겸 후계자로 기용하려는 구상으로 마치 라이언 긱스의 후계자로 박지성을 뽑았던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쿠보 타케우사 역시 공미를 소화할 수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윙어에 가까운 선수였고 다니 로드리게스 또한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는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롱패스와 전환 패스가 부족해 라리가 전체에서 역습시 롱패스 시도가 최하위 수준이던 마요르카 전술 속에서 이강인의 존재는 확실한 차별점이 될 수 있어 보였죠. 이적 직후 A매치 휴식기를 거쳐 9월 12일 빌바오 원정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되며 데뷔전을 치렀는데 후반 71분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투입돼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가며 그동안 마요르카가 보여주지 못했던 전환 패스와 롱패스를 시도했고 비록 왼발 슈팅은 빗나갔지만 팀 공격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시즌 최고의 장면을 보였죠. 마요르카 이적 후 첫 선발 출전이자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에서 전반 25분 메슈 호페의 패스를 받은 뒤 수비수 3명 사이를 파고드는 드리블 후 쿠르투아를 뚫는 왼발 슈팅으로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5회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등 이강인 개인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쿠보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레알 선배 벤제마에 부딪히며 한 달치 무릎 부상을 얻었고 팀은 수비 붕괴와 동시에 호로쇼와 지지부진한 공격 그리고 벤제마 아센시오의 맹활약까지 겹치며 1대6으로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만은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고 그의 골은 해당 라운드 라리가 탑5 골 중 하나로 선정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죠. 이후 메스타야에서 열린 친정팀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이강인은 이를 꽉 깨물고 뛰었습니다. 전반 32분 발렌시아 우측을 완전히 부시는 드리블 이후 컵백으로 앙헬 로드리게스의 선제골을 도우며 니들이 나를 버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친정팀을 상대로 리그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라리가 10라운드 베스트 어시스트로 선정될 만큼 완성도가 높았죠. 그러나 30분 호세 가야의 턱에 팔꿈꿈치를 꽂고 54분에 다니엘 바스의 다리를 부시려는 듯한 파괴력을 보이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고 흐름은 끊어졌습니다. 이강인은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 경기에 모두 담아 친정팀 관중들 앞에서 선보였고 수적 열세 속에서 팀은 2대2 무승부에 그치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공격적 재능 특히 라크로케타를 활용한 좁은 공간 돌파와 창의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수비 가담과 카드 관리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후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한 세비야전에서 팀이 무승부를 거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요르카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보수적인 전술을 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중반 이후 이강인은 선발 출전 빈도를 늘리며 폼을 끌어올렸고 16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프리킥 택배로 루소의 헤딩골을 도우며 중요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러나 시즌이 진행될수록 팀 전술 변화가 이강인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겨울 이후 무리치의 합류로 주 전술이 4-4-2로 바뀌면서 이강인은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경질 후 하비에르 아기레 체제에서는 5-3-2가 주 전술로 자리 잡으며 사실상 자리를 잃었죠. 이는 쿠보 타케우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창의성과 공격적 재능을 갖춘 유형으로 라리가 하위권 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수비적 전환 중심 전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었죠. 이강인과 쿠보를 비교해보면 쿠보는 시즌 내내 주로 윙어로 기용되며 드리블과 개인 돌파하는 역할을 맡았고 경기 수와 출전 시간 면에서는 이강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중앙에서 경기를 설계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경기 수와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했음에도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 전개 전환 세트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 공격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로 키패스와 전진 패스 지표에서 팀 내 상위권을 유지했죠. 결과적으로 21-22 시즌 이강인은 리그 1골 2도움컵 대회 포함 1골 3도움 1411분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발렌시아 시절보다 출전 시간은 늘었으나 기대되었던 2000분 이상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전 득점 발렌시아전 어시스트 아틀레티코전 프리킥 어시스트 등 대기업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전술과 입지가 부족한 한계 속에서 성장통을 겪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마테오 모레토와 마르카를 통해 브라가, PSV, 삼프도리아, 페에노르트 등 여러 구단에 관심이 보도된 것은 이강인의 개인 기량과 잠재력이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했죠. 쿠보는 부상과 부진으로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며 반짝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선발에 밀렸고 결국 레알에서 프리시즌 팀으로 복귀시켜 실력을 지켜봤지만 이후 레알 소시에다드가 쿠보 이적에 관심을 보이며 2022년 7월 완전 이적하며 이강인과의 동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